저는 라이브 채널을 통해 다른 이야기를 듣는 팬 중 한 명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 채널을 즐겨 시청하셨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습관처럼 그 채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부산이지만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은 양산이었습니다. 그곳은 지금은 꽤 근사한 도시로 번영했지만 제가 살던 때에는 그냥 밤나무가 우거진 산속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산 경험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던 그 시절이 가장 큰 추억이었죠. 가난했지만 그때가 왜 행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 당시는 불행했었지만 지금은 그 불행한 시기가 행복했던 이유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사람들에게는 착한 척하고 돈을 벌어오는 가장이었지만 집에 오면 어머니를 때리곤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의 일들은 모르지만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힘들고 가난한 순간들이 떠올라 가끔 그 시절이 행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그녀에게 손을 대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떻게든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방식을 바꾸게 된 거겠죠. 솔직히 지금도 그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는 어머니가 내게는 답답하고 싫고 가끔은 짜증났죠. 그래서 매일 아버지가 때리는 모습을 보며 울다가 밀려서 큰 유리 조각으로 등에 다친 적이 있었어요. 혹시도 걷지 못할 정도의 큰 사고였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그저 등이 너무 뜨거운 것을 느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무모하고 미련한 어머니는 제가 퇴원하자마자 집을 나갔어요. 심하게 맞은 날엔 아파하며 끙끙거리며 잠들었는데 아침마다 밥을 차리던 어머니였는데도 자식에게 손을 대한 것까지는 용서 못했던 거죠.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돌려 그 발걸음은 양산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아시는 분의 집에서 살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곳을 떠났습니다. 작은 오두막으로 옮겼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물도 나오지 않는 창고 같은 곳이었지만 아버지가 없는 곳은 너무 편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멀리 떨어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저는 동네 아이들과 놀거나 가을에는 밤나무로 올라가 밤을 따왔었죠. 이미 떨어져 있는 밤이 반쯤 열려 있을 때 앞다리로 고정하고 벌리면 쉽게 익은 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 신발이 너무 낡아서 가시가 발에 박히곤 했었어요. 겉으로 보면 큰 가시가 있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였죠.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도 맛있어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가시를 빼주고 팜도 삶아 주겠다고 하니까 기뻐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밤을 좋아하지 않았죠. 아마 누구든 반만 먹어야 한다면 물리기 마련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현실을 알지만 배를 두드리고 싶지 않아 겨울이 끝나기 전까지 거짓말을 계속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나마 집 비슷한 그런 곳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남의 집에 새를 들어 살았고 반지하라고 하지만 창문 안에서 보면 사람의 발목 정도만 보이는 지하에 가까운 그런 집이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난했고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더욱 궁핍해졌지만 저는 그대로도 괜찮았어요. 아마도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었겠죠. 돈은 없었지만 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머님 노력하셨고 제가 한 병씩 자라는 만큼 어머니의 굳은 살은 늘어갔을 겁니다. 비록 나의 어머니는 학교도 3년을 다닌 게 전부였고 다른 사람보다 배움이 짧았을진 모르겠지만 제게 가르친 건 넘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겨우 3년을 다닌 학교의 중퇴자에 불과했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게 삶의 지혜와 지식들을 보여주셨죠. 어머니가 가장 먼저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공평하지 않아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가난하면 여유가 없어진다.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방법뿐이야. 어머니는 말로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1분을 늦게 가는 것보다 1시간을 먼저가 있어야 한다고 어머니는 늘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 역시 정확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의 시계는 늘 앞당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1분 1초를 살아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하루는 그런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냐고 말이죠. 일찍 가도 돈을 더 주지 않고 노력해도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어머니는 자신보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은 확실하기에 최선을 다해 살 거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장래 희망 조사서를 작성해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고 그런 제 곁에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꿈이 뭐야? 근데 엄마, 난 꿈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들진 않아.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가는 거야. 그게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일이지. 근데 내 친구는 의사, 선생님, 축구선수 막 이런 거 적었던데 꿈이 너무 많다고. 조금 늦으면 어떠니? 다만 이것은 공명심해. 넌 언젠가는 직업을 가질 거야.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지. 그러나 난 공부도 못하고 안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면 어떡하지? 좋은 직업이든 나쁜 직업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너가 일을 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야. 최고가 되어야 해. 그것만 명심해. 일찍 일어나는 요리사가 돼도 괜찮고 손재주 좋은 농부가 돼도 좋아. 무엇이든 내 최고를 유지하게 되면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알겠니? 응, 그리고 나는 그날 꿈을 결심했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내 꿈이었어. 놀기 좋아하고 장난치는 걸 좋아했던 내가 공부를 시작했어. 수학책을 보면 머리가 아프고 발가락이 가렵긴 했지만 싫은 것을 참아내기 시작했어. 수학을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왔어. 군대와 대학 생활을 잠깐 떨어졌다가 취업하면서 어머니와 인천에 정착했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었어. 장학금을 받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 졸업 전에 유명 기업에 인턴이 됐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창업 동아리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친구들과 사업을 했어. 어머니의 조언대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최고가 되려고 했어. 문제는 나는 그 회사에서 다녔고 그곳이 중복 취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어요. 모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권했고 저도 현실적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일은 힘들어도 워라밸을 보장하고 그만한 연봉을 주는 곳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을 포기하면 아까울 거야. 하지만 그 회사가 내가 없으면 망하는데 사업은 내가 없으면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저는 사업을 선택했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이고 성장하는 사업이 되었어요. 비록 불규칙하긴 하지만 이미 30 중반 나이에 기존 연봉을 한 달에 벌어들였던 적도 있었어요. 밤새 일을 하고 자면서 성과를 얻었죠. 어머니로부터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 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다만 어머니가 소망했던 건 제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공부하고 일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연애에 전혀 소질도 관심이 없었던 나에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나에게도 자신의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여자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오해를 했다면 사과해야겠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해. 만약 여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건 성실히 하는 것이야.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어. 남자는 여자를 말로는 결코 이기지 못해. 그러니 잘못하면 빌고 잘못하지 않아도 사과해라. 그래야 가정이 항상 행복하고 조화롭게 지낼 수 있어. 이런 어머니의 가르침은 나에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연애에서 서툴었지만 이런 조언을 실천하며 지내왔고 2번의 연애 끝에 꿈속에서만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같이 있는 것도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꿈꾸고 안정한 결혼을 원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마음도 착하고요. 어릴 적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신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죠. 결혼하면 꼭 같이 살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싫어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난 설득해봐야겠어요. 사실 어머님도 같이 살고 싶을 거예요. 그냥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않을까 해요. 나도 설득해 볼게요. 함께 살아보자고 말해볼 거예요. 응, 맞아. 너무 고마워. 평생 잘할 테니까 부담스럽거나 부족하다고 느껴 하지 않아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날을 기억하며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생기길 기도해요. 진짜 세상을 다 가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것은 보답을 받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행위라 생각했던 결혼은 그 사람의 폭탄 발언으로 잠시 멈추었어요.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맞지? 뭐라 했더라고? 아니, 잘못된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말하려 했어.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웠어. 자기를 잃게 될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조금만 나중에 말하자는 게 이렇게 된 거야? 제발 화내지 마.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결혼한 적이 있다는 말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게 좀 문제야.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힘들어. 그리고 정말 잠깐 살았어. 그냥 어릴 때 나도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 잠깐 결혼한 게 전부였어. 진짜 1년 살고 이혼했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집 알아보고 드레스까지 골랐다가 이제 와서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어. 너무 행복해서 나도 잊고 있었던 것뿐이야. 혼인신고하면 다 내용 나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 정말 처음에는 연애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그 이후에는 잊고 있었어. 진짜야. 맹세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이건 우리 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배신감도 컸어요. 만약 연애할 때 그 말을 했었다면 상황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와중에는 배신감만 느낄 뿐이었어요.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한참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을 꺼내기도 무서웠고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 사람과 헤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쁘던 저에게 갑자기 어머니가 변화를 알아차리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셔서 결국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만약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배신같이 느껴졌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말들을 조용히 듣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결혼하지 않는 게 맞겠지, 마마보이. 그런 거야? 그걸 왜 나에게 물어? 엄마는 괜찮다는 뜻이야. 내가 결혼하냐 하든가 남자를 데리든 여자를 가져오든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야. 그게 왜 내 허락이 필요하느냐고 물으시니 엄마는 엄마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렇잖아. 나를 제외한 이야기를 해보거라. 그래도 고민이 남는다면 내가 망설이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해. 진짜로 망설이는 거냐? 내 자신이 없는 건가? 날 속이는 건 아닌가? 사람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그 사람과의 꿈꾸는 미래가 지금의 조건에 의해 막히는 건지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결혼 사진을 찍는데 이혼 경력이 뜨는지 아니냐, 신혼여행을 가서 이혼한 전 남편이 같이 가는 경우를 상상해보는 것이야. 그게 말이 되지 않으면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류 종이 조각이 그게 뭐라고 그러냐? 그것도 그렇네. 서류는 그냥 서류인데 애초에 너보다 어리고 예쁘고 참아 나가신데 감사해야 맞지. 내가 그 여자아이 어머니였으면 반대했어. 알긴 알아. 내가 뭐 어때서 일만 하고 무슨 데이트를 시간 내서 해주기라니 얼굴이 잘생기길 했니? 어머니도 참 무슨 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 아들이니까 하는 거지. 너무 시간 끌지 말고 고민 끝내거라. 그 시간 동안 너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저희는 진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고집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따로 살게 됐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자주 찾아가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됐죠. 아내는 실제로 어머니에게 굉장히 잘했습니다. 항상 밝게 웃고 저와 있을 때보다 훨씬 빨리 이야기도 했고요. 하지만 의외로 어머님 그런 아내를 약간 불편해 하셨습니다. 낯을 가린다고 해야 할까 정확히 어떤 표현이라고 해야 될지 몰라도 아내의 방문을 반기지도 이야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죠. 그리고 한시라도 저희 둘을 내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런 이유로 많이 속상해했고 저 역시 그런 아내를 보며 거리에서도 키스하는 연인과 다르게 집에서는 엄마와 딸처럼 대화하는 것이 부끄러울게도 되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아내는 참 좀 오만했지만 아내는 그게 필요했을 거야. 그분이랑 이야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행복해 보였지요. 아내에게 약속해서 그녀를 사랑해줄 것을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가족이지만 느는 사춘기인 이야기를 할게요. 점점 어머니와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반대로 느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머니가 저와 제 아내를 방출하려고 하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은 문을 아예 열어주지 않았고 돌아가라고 성을 내며 울었던 적도 있었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한 어머니 팔에 푸르스름한 멍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던 기억이 떠올라 애타게 되었어요. 이게 뭐야? 누구야? 누가 한 거야? 설마 그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넘어졌어. 부딪힌 거야. 그 사람 죽었겠지? 살아있겠지? 혹시 알아? 실종신고를 했던 그런 인간인데? 혹시 아냐고? 어머니, 나를 속이지 말아줘. 다 늙어서 뭐가 그리워서 그 사람을 또 받아줬어요. 이제는 내가 이길 차례야. 얼마 안 남은 머리털을 모조리 뽑을 수 있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봐야 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알았어. 얼른 집으로 가. 둘 다 소란스럽게 할 거면 와서는 안 돼. 어머님, 저희 와도 돼요? 아가, 너도 얼른 들어가. 평일에 일하면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지. 주말에 와서 기운을 빼고 얼른 들어가. 둘 다 쉬어라. 아들, 너무 많은 소리 하지 마. 아이, 어머니, 우리 여기 온 지 1시간도 안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가민이님, 저는 한국어로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때 어머님은 가만히 있으며 집에 들어왔을 때, 알아, 난 어린애가 아니야. 엄마, 요양보호상가나 그런 요양원 같은 곳을 알아봐 다오. 엄마, 그 말만 좋지. 하나도 좋은 곳이 없어. 다 남이고 요양원은 결코 안 돼. 나도 반대야. 요양사도 그래. 어머님은 낯을 가리고 불편해하면서 그런 곳 없어. 다 나이 들어서 그냥 적당히 선을 지키고 살려는 거지. 낯을 왜 가려야 해? 평생 저녁 식사하고 옷을 입혀주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내 일이었어. 근데 사람들에 지치고 그러다 보니 나도 사람을 좀 피하는 거지. 그런 곳 없어? 그러니까 요양사라도 구해줘.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하면 되잖아. 아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치매는 우습게 볼 병이 아니야. 가족들에게도 못할 짓이고. 내가 다 해주지. 그만두거나 하든지 내가 벌 필요 없을 정도로 돈을 벌잖아. 아내는 그 문제로 엄마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상황을 보며 저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동시에 미안함도 느꼈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치매가 어떤 병인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식인 저도 선뜻 돌보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제 스스로를 자책했으며 한편으로는 제 욕심인 것 같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이 힘들지만 아내는 오히려 그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고 나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상 이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비록 지금은 괜찮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도 괜찮을 거고 약도 잘 먹고 머리를 쏟는 훈련도 할 거예요. 무엇이든 최대한 미루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자기야 하지만이란 건 없어요.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나는 결심했으니까. 내가 힘들면 그때 사람을 부를 거고 둘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벌써부터 최악을 생각하고 있죠?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병이에요. 나도 가족이니까. 잊지 마세요. 나도 가족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고마워하며 머리를 숙여 말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사람에게 정말 평생을 다해 죽기 전까지라도 심지어 죽고 나서도 잘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초에 꿈꾸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저와 아내 그리고 어머니까지 함께 말이죠. 어머니는 다행히 크게 증상이 없었어요. 가끔 멍하게 하늘을 보거나 한숨을 쉴 뿐이에요.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이며 둘이서만 있을 때 한판 판매를 하면서 영화를 보러 다니면서 꿈꿔온 결혼 생활을 한 것 같았고 저는 그것을 보면 너무 행복하다가 갑자기 슬퍼져서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1년 이상이 되자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 문 앞에 쓰레기를 버렸어요. 쓰레기 아닌 대체적으로 경비실에 이야기해야겠네요. CCTV도 없어 보이는 듯한데 알아도 범인을 알 수 있을까? 그래도 말해야 해요. 요즘 이상한 사람도 많잖아요. 어쩌면 앞서 공원에서 산책하고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어떤 남자가 어머님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왜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길을 잃었다고 경찰서 가라며 그 말해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비에게 이야기해뒀는데 자기가 알면 너무 걱정할까봐 그런 말을 안 했을까봐요. 그래도 그런 말씀은 해야지. 예전부터 누군가 계속 따라다니는 기분도 들고 뭔가 찜찜하다고 나는 그랬잖아요.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질 때 쉬고 계시던 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었어요. 때리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너무 놀랍고 아내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머리가 빙 도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전처럼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우리 아들 왔네요. 눈물이 나오는 것을 정말로 겨우 참았어요. 어머니의 증세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기억 속에서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때리지 말라는 말은 한동안 저를 괴롭혔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흉터가 그저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힘든 저와 달리 아내는 단단해졌어요. 그 순간에도 울지 않고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러한 아내에 저는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순식간이었죠. 마침내 낯선 눈빛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작고 마른 남자였어요. 제사나 비슷한 나이로 보였죠. 그 사람이 저기요 하면서 눈빛이 강했어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물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쓰레기를 버렸나요? 왜요? 우리 가족 주변을 맴돈 것도 당신이 맞나요? 그게 내가?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가려고 한 사람이 맞나요? 그건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나는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켰어요. 뭐라고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이걸 녹음할 거예요. 당신은 스토커인가요? 나는 그 여자의 전 남편입니다. 전 남편, 당신 어머니 몸에 흉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멍자국이며 긁힌 자국이며 그걸 왜 당신이 뭔데? 저희 엄마도 똑같이 당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를 학대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 이간질할 생각이면 집어치워요. 우리 엄마는 그게 아니니까.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워낙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니까. 가족을 만들겠다, 어머니를 모시겠다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그 여자 실체가 그런 년이라고요. 머리를 정말 강하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애초에 그런 이야기 자체가 거짓말 같았고요. 저는 육지기를 해도 남자를 쫓아냈지만 이상하게 그 말들이 아내와 너무 겹쳐지니까 강하게 밀어내진 못했습니다.
자꾸만 다치는 어머니의 팔다리가 떠올랐고 때리지 말라는 어머니의 외침이 생각났고 그것들 뒤에 덤덤한 표정이 아내도 선명했거든요. 아내의 전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그 역시도 아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놨죠. 그래서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지만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어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어떤 전조 증상도 없이 잠에 들듯이 그렇게 떠나신 거죠.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울거나 소란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녀의 행동이 무서웠습니다. 더욱 화가 난 것은 슬픈 일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남자 목소리가 나를 움켜쥐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있는 아내의 어깨를 흔들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웠고 말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했고 이 상황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었지만 더는 물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있었고 치매로 인해 몸이 약해져 있었으며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독극물을 사용한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나도 알아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당신도 알아냈잖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전 남편처럼 그리고 자기도 내 전 남편 하면 되겠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믿어. 그러니까 부검도 하지 않았고 원래 화장하길 원하시는 분 갑자기 묘지로 모신 건 의심이 아니고 됐다. 이만하면 나 어머님 끝까지 모셨다고 생각해. 그러니 앞으로는 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대로. 저를 두고 떠나는 아내의 싸늘하게 차가워진 눈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보였어요. 까맣게 열린 동공은 실망감 후회 불쾌감이 종합된 작은 창고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 뒤에 고민 끝에 어머니의 죽음을 살아생전 원하시는 방식이었던 화장으로 바꿨어요. 평생 네모난 칸에서 살았던 게 답답해서 그저 시원한 언덕 나무 아래 묻어주면 좋겠다고 했던 어머니의 의지였죠. 솔직히 아내가 의심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 남자의 말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후회할 거라며 저주를 퍼붓는 남자 때문에 머리가 미칠 것 같았지만 그렇게 텅 빈 집으로 돌아와서 그간 흘리지 못한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울다 깨달을 반복하다가 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어머니의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 쭈그려 앉았고 문득 이불 속에서 두꺼운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죠. 잊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과 아내 이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나도 알아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당신도 알아냈잖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이름은 여러 번 언급되었고 전화번호는 아내의 것과 내 것이 번갈아 기재되어 있었어요. 식품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긴 글의 끝에 밤이라고 적혀 있는 글자를 발견했죠. 그것이 제가 싫어하는 음식 리스트였어요. 그렇습니다. 저의 거짓말이 속이 좋게 교묘하게 드러난 것을 어머님께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 후에 그 일기를 끝까지 읽으며 모든 진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이미 전에 자신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내가 어머님을 정말 잘 돌봐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로 인해 부담스러워하며 빨리 죽고 싶었던 것, 하지만 며느리가 너무 아픈 걸로 인해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 아들을 맡기며 매일 기도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는 며느리가 아닌 딸로 불러주고 싶다고 했던 것, 마지막으로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소망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를 통해 아내를 의심했던 나 자신이 얼마나 비열한 행동을 했는지를 깨달았어요. 몇 번이고 머리를 치며 스스로를 책망해봐도 허탈할 뿐이죠. 일기장의 가장 뒷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내 가족을 더 사랑해야 해. 그렇습니다. 어머님은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와 이해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아이의 이야기는 알려주기 까다로워요. 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끝을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어머니의 학대를 이겨내고
전 남편의 가해자적인 행동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펼칠지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엄마는 다른 분이더라고. 아주 다른 분이더라고. 당신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분이더라고. 엄마는 결혼 전 아내를 봤을 때 뭔가를 알아차렸대. 너무 애써하고 너무 노력하는 모습 때문이래. 그래서 오히려 아내를 피하고 문을 닫은 채로 계속 찾아오는 아내를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 열심히 하지 마. 너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예뻐. 힘들 필요 없어. 우리 애가 괜찮아. 그런 말을 한 엄마의 모습에 아내는 무너져 내리고 상처가 치유된다는 기분을 느꼈대. 더 이상은 속이 아픈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었다고 하더라고. 결혼 전에는 허무한 척이었지만 이후에는 진실이었다는 거야. 결국 그런 엄마를 어떻게 싫어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오히려 싫어하지 않는 게 힘들었대. 아내의 말에 절규하고 무너졌대. 하지만 이전처럼 다시 가까워지진 않았어. 아내를 의심하고 잘못하지 않은 건 변함없다고 하던데. 하지만 아내를 이렇게 포기하는 건 아니었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잘못했다면 무조건 사죄하라고 열심히 노력할 거야. 저는 현실에 바탕 현혹하여 기다림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재촉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 순간 자체도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부검이라도 했다면 저 스스로도 저를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놓친 것이겠죠. 어쩌면 그래서 어머니가 일기에 그런 기록을 남긴 건 아닐까요?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발끝도 미치지 못한 못난 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건 아내에게 아직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전 남편과도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일기도 보여드렸죠. 믿기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 역시 어머니의 가르침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제 마음칼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담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나의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어머니처럼 우리 엄마처럼 말이죠. 이 제4월에는 우리 어머니의 추도일입니다. 그때 어머니의 나무에 다가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도 곁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는 같았어. 현명하고 따뜻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말이야. 분명히 그럴 거라 믿어. 마지막으로 어머니인 정순자 여사님께 어머니야. 나의 귀한 어머니, 항상 그리워.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 나도 아낌없이 나누어 갈게. 못난 아들이라지만 어머니만 허락해준다면 우리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 100년이든 200년이든 다시 태어나면 너무 힘들었던 어머니의 삶을 내가 좀 더 밝혀줄 수 있기를 바래. 그때는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태어나서 좋은 일만 보고 밝은 세상만 보여주고 싶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아들이 정말 사랑해.